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유상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등 혁신적 모빌리티의 탄생으로 1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내연기관 자동차 강자들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합종 연행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미래 모빌리티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 어떤 기회가 열릴까입니다. 자율주행 AAM,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영역 확장. 2035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약 1,500조 원 전망. 2040년 글로벌 항공 모빌리티 시장 규모 약 1,991조 원 전망.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출근을 하고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는 세상.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한 풍경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분야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단계는 통상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분류에 따라 0단계 비자동화에서 5단계 완전 자동화까지 총 6단계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3단계 조건부 자동화까지 개발한 상태인데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기술의 초반에는 부분 자율주행 시장이 더 크겠지만 2035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 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주축으로 부상 중인 분야, 바로 하늘을 나는 항공 모빌리티인데요. 최근까지 UAM이라 불리던 항공 모빌리티는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AAM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UAM은 도심 내에서의 운행을 주 목적으로 하고 AAM은 도심 외 지역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현대 트랜시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항공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약 1,99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CES 2024에서 국내 현대차의 자회사인 슈퍼널은 차세대 기체 SH의 실물 모형을 처음 공개하고 2028년 상용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율주행, AAM 등 미래 모빌리티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될까요? 미래 모빌리티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 어떤 기회가 열릴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최근에 끝난 CES에서도 그 전기차가 굉장히 이슈였었는데요. 전기차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전기차는 어떤 상황인가요? 전기차의 성장세가 이제 작년에 약간 주춤하다 이런 분석에는 그건 맞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 네.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가 지금 약간 이제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격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작년에 뒀던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경쟁도 중국에서의 보조금 절감, 보조금 삭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각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테슬라와 BYD의 가격 경쟁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자동차사들이 얼마나 따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그 전기차 시장 전망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CES에서 보여준 그 전기차나 향후 그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방향성의 기술력에 관련된 거는 CES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나 좋은 기술들이 많이 선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네, 이번 CES의 이제 모빌리티 시장의 특징이라 그러면 작년 이제 9월에 열렸던 독일의 모빌리티 쇼에서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SDB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친환경, 그다음에 자율주행, SDB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모빌리티 기기의 확산 5개 정도의 키워드를 이제 핵심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을까요? 네, 먼저 이제 친환경을 보면 왜 친환경인가, 전기차가 친환경일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기차에다가 수소 생태계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약간 이제 미래 비전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수소 생태계의 부분이 있고요. 이 전기차 부분은 이제 올해 나오는 벤츠의 컨셉트 시리즈 클래스, 사실 이제 작년 모터쇼에서 발표됐던 부분인데 이 차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테슬라의 전기차가 전기차 자율주행 SDV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주요 자동차사들이 이 차량을 넘고 싶다는 거죠. 테슬라 차량 어떻게 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벤츠의 컨셉트 시리즈 클래스는 1회 충전 거리가 750km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자율주행 프로세서를 쓰고요. 테슬라와 비슷한 거죠. 자율주행 전용 프로세서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루미나의 고성능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MB.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SDV를 제공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테슬라 차량을 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벤츠가 2024년 상용 예정이고요. 이제 비슷한 구조로 이제 BMW 2025년, 폭스바겐이 2026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성과를 거둘 것인가라는 것을 지켜보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 시장은 지금 기존의 테슬라 약간 그 고급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거에서 경쟁력 있는 럭셔리 자동차들이 진입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SDV라고 하는 플랫폼은 보급형 차량이나 가격 경쟁 차량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고급형 차량인 거죠. 고급형 차량에서 넘겠다는 얘기고, 다만 여기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벤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엔트리 모델, 저가형 모델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쓰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벤츠는 그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거네요. 네네, 보급형도 맞습니다. 가겠다 이런 네네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CS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테슬라나 BYD가 저가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두 업체 위주로 재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독일 자동차사나 뭐 현대기아도 포함해서 자동차사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작년 모빌리티 쇼에서 이제 BYD의 차량이 독일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이거든요. 네. 근데 생산 단가가 5분의 1이에요.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프랑스부터 어떤 중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규제가 시작이 됐지만 네. 이게 전반적으로 유럽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건 뭐가 있냐면, 그럼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독일 자동차사 입장에서 중국 부품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부품사들 많이 찾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모비스가 폭스바겐이나 이제 벤츠하고 대형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사들에게 위기이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럽이 경제가 안 좋은데 특히 이제 독일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독일도 보조금을 최근에 중단시킨 거로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그 독일 소위 얘기했던 럭셔리 자동차들의 전기차 고급 시장 진입이 원활할 거라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예, 그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원래 계획은 테슬라를 넘는 고급 기술이 들어간 고급 차량을 잘 내놓는 게 시장의 목표였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 밸런스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서 올해 연말에 나오는 차량은 상당히 이제 고급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커다란 이슈를 몰고 왔던 그 아마존의 LLM 같은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건가요? 네, 이번 CES에서 이제 LLM을 자동차에 넣는 부분이 상당히 핫 이슈가 됐고요. 작년에 우리가 챗 GPT를 많이 겪었는데 그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어떤 음성 인식의 명령어가 상당히 제한되는데 사람과 대화하면서 많은 서비스들을 또 연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LLM을 넣어서 대화형으로 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비스랑 연계가 되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어떤 현대가 이제 42닷에 LLM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쓰고요. 그다음에 BMW는 아마존을 쓰고, 폭스바겐은 이제 오픈 AI 챗GPT 직접 쓰는데, 그 앞으로 이제 LLM 경쟁이 자동차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마존도 이제 더 좋은 LLM이 자동차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자동차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대가 수소차 얘기를 꺼낸 지가 몇 년 됐는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갈 것 같다가 좀 주춤했다가 이번에 CES에서 다시 등장을 했는데, 그런 어떤 배경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CES에서 나온 수소차는 예전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처럼 패신저 비클, 전기차 패신저 비클과 수소차 패신저 비클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어떤 전기차 생태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전기차가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대형 모빌리티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뭐가 있냐면 대형 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가 안정이 되면 그다음 소형 모빌리티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소차의 어떤 새로운 발전 방향을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배경엔 뭐가 있냐면 작년 10월에 이제 미국 정부가 수소 인프라 구축에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만 지금 수소차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보쉬도 이제 수소 얘기가 있었고요. 뭐 두산이나 SK라든가 다들 어떤 그 전반적인 대형 모빌리티의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GM이나 포드의 전기차가 주춤하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에서 참석을 안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드의 F150이라고 하는 이제 픽업 트럭은 픽업 트럭이 미국의 상징이었고요. 전기차 픽업 트럭이 나오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200V 충전을 할 때 11시간을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00마일밖에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용성이 안 나오는 거죠. 하루의 절반을 충전해 써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트럭용이니까 맞습니다. 더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테슬라처럼 슈퍼차저를 많이 깔아서 그거를 보강하는 것도 아니었고 인프라 측면이 약간 약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사용성 측면에서 감소하는데 그 대형 모빌리티의 어떤 수소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 트럭이나 버스라든가 이제 선박이라든가 UAM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70억 달러 투자하는 부분이나 각 국에서 대형 모빌리티를 위해 수소 인프라 구축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연장선 상에서 이번 CES에서 수소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소 자체가 전기차를 대체하겠다라는 아, 것보다 예, 약간 예. 보완제 차원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겠다라는 얘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가 예전에 전시했던 것도 뭐가 있냐면 전기차 포뮬러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전기차 경주장에 전기 공급 인프라가 약한 거죠. 그럼 뭘 하냐면 이제 수소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런 부분들도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네. 보완적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시장을 조금 더 키워가는 입장에서 미래 비전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11월 미국 대선 때문에 이번에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가 CES에 안 나온 거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 트럼프가 되게 되면 IRA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번에 좀 굉장히 입장이 좀 껄끄러웠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이제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팩트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 어떤 GM하고 포드가 CES 전시에 나와서 경영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 비전을 세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비전을 잘 만족을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 이번 CES에 좀 있을 거고요. 과연 나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이 CES에서 비전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쉬가 라이다를 2024년부터 대량 양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8월 달에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적인 시장 상황과 비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전기차가 보급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방향성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율주행은 5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고속도로를 달리는 레벨 2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 이하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레벨 3가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시속 60km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혼다, 벤츠가 이제 대량 양산은 이제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에 BMW가 조만간 또 들어갈 거고요. 이제 현대도 들어갈 거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레벨 3 정도인데 이번 CES에서 이제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 벤츠의 컨셉 CLS 클래스 상당히 중요한 차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니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차량이 나왔고 그런 차량들이 이제 주요 자동차사들이 한
2025년에서 2027년이면 안정화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크게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이다 업체인 이제 루미나의 발표를 보면 루미나의 이제 CEO가 뭘 얘기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레벨 3에서 쓰이던 라이다가 어떤 그 단거리 라이다라면 지금 루미나의 라이다는 상당히 200m 정도를 보면 이제 장거리 라이다거든요. 장거리 라이다를 탑재해서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를 인식해서 정지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이제 사람이 있을 때도 정지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고성능 라이다와 고성능 자율주행 프로세스 상용화가 올해 시작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요건 이제 어떤 그 근데 아까도 승용차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부분이고 네. 가격 면에서는 그 고급 라이다를 쓰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가격 면은 포기를 하고 가겠다라는 건가요? 현재 뭐 그 라이다 가격을 수백 달러로 낮춰서 어떻게든지 넣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싸게 해도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이 차는 엄청나게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보험료를 약간 깎아서 보상할 수도 있고 사고가 적을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어떤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이다를 넣어서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넘는 안전성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라이다 업계가 제시하는 비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PBB를 약간 그 용어를 좀 달리 해석을 해서 네, 이제 네, 네. 자동차의 뭐 플랫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떤 개념으로 플랫폼화를 선언을 한 건가요? 네, 기존에도 어떤 그 PBB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네. 현대기아가 내놓고 기아가 이제 PBB 차량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PBB는 Purpose Built Vehicle에서 이제 서비스에 맞는 차량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기존의 차량은 운전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운전석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동 서비스를 하는 차량들은 대개 뒷좌석에 타는 거죠. 그렇죠. 그 뒷좌석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기존의 기아 PBV의 이동 쪽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고요. 예전에 아마존 리비안의 배송 차량 보면은 뭐 어떻게 짐을 쉽게 내릴 것인가, 360도 카메라를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아 PBV는 이제 플랫폼 비욘드 비클에서 용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서비스 기반 차량이고요. 서비스 기반 차량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동 서비스, 예를 들어 우버와 같은 카카오와 같은 이동 서비스 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 서비스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동과 배송에 특화된 차량을 만들어서 B2B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아의 비전이었고요. 그 여기서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사례나 이번 기아 PBV 사례는 다 뭐가 있냐면 차량 설계와 생산이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생산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몇 개의 모델을 대량 양산하는 부분이고 이제 기아의 PBB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야 되니까 그 생산에 이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량과 생산의 융합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 또 이제 PBB에서 이제 제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이렇게 그 미래 모빌리티화가 되면서 가솔린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뒷단에서 백업하고 있는 이런 그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배터리를 포함해서 어떤 부품들이 좀 향후 이슈가 많이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배터리 측면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실리콘 배터리인 거죠. 기존의 이제 흑연을 실리콘으로 바꾸면서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실리콘 배터리의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수축 팽창 비율이 좀 커서 어떤 배터리 이제 발화라든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 비율을 이제 낮추고 있는데 벤츠랑 협력하는 이제 사일러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걸로 이제 틀을 잡아둔 다음에 거기에 실리콘을 넣으면 수축 팽창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안전한 배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일러가 작년에 이제 그런 배터리를 발표를 했고 이제 벤츠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실리콘 배터리가 가장 이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벤츠 CTO의 발표에 보면은 실리콘 배터리에 집중하겠다. 전고체 배터리는 실리콘 배터리가 발전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지금 예를 들어 테슬라는 이제 실라이온이라고 하는 실리콘 배터리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벤츠는 사일라 협력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리콘 배터리가 최근에 이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이제 노스볼트에서
얘기한 부분이 이제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훨씬 안전한데 아직 에너지 밀도는 낮은 거죠. 안전하고 싼데 그래서 이제 저가형 차량이나 아니면은 그 주행 거리가 짧은 이런 용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세 가지가 이제 이슈고 현재는 실리콘 배터리가 이슈가 되고요. 모터의 측면에서는 지금 뭐 이제 코일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이슈가 있는데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부분 이제 액시얼 플럭스 모터에서 축 방향 자속 모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액시얼 플럭스 모터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무게나 부피가 훨씬 작아지면서 성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세대 모터로 좀 보고 있고요. 자동차에 쓰이던 기술들이 이제 선박이라든가 UAM으로 확장되는 부분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미래 기술이긴 하지만 초전도 모터에 대한 연구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CES에서는 그 UAM도 나오고 그 뭐 UAM을 조금 더 확장 개념으로 AAM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예.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가 이제 UAM이라고 하면 어번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를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녀야 되는 이런 개념인데 사실 당분간은 그런 개념들보다는 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을 따라 들어온다든가 물건을 배송한다든가 네. 그래서 이제 AAM이라는 용어를 이제 일반적으로 좀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통칭해서 UAM이라고 불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이제 현대 자회사 슈퍼널이 SA2라고 하는 이제 UAM 기체를 선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샤오펑에서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그 시연이긴 한데 자동차가 이제 플라잉카로 변신하는 이런 데모도 좀 만화에 있던 있었고요. 뭐 이런 가제트 만화에 나오던 이런 컨셉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개 업체들이 또 그 간단한 UAM 기체를 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상용화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기간이면은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슈퍼널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8년인데요. 네. 지금 UAM의 선도 업체들이 이제 조비라든가 아처라든가 릴리움의 로드맵을 보면 2025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조비가 가장 빠르고요. 네. 조비 에비에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SK텔레콤이 기체를 들여와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될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인데 그래서 슈퍼널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뭐냐면 안전한 차량, 안전한 UAM, 그러니까 고급화된 UAM을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성과 고급화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UAM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우리가 이제 뭐 강가라든가 이런 안전하게 날아다니는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그 전기차에서 빠지지는 않는데 그 비아드나 이런 데들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보급형으로 가격을 낮춰서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건가요? 어떤 개념으로 지금 추구하는 이런 전략이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1번 과제는 가격 경쟁이고요. 근데 이제 그 BYD가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 부분이 뭐가 있냐? BYD도 이제 배터리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의 75%를 내재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가격 경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작년에는 테슬라가 재작년 대비 기저 효과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네네. 테슬라가 조금 그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주가가 최근에도 많이 빠졌는데요. 네네네. 테슬라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그 조정을 받는 커다란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이유는 이제 작년 초부터 시작된 가격 경쟁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전반적인 조금 더 크게 보면은 회사 자체 생존하고도 큰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테슬라 가격 경쟁을 하면서 포기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테슬라 차는 가격이 유지된다. 다시 얘기하면 가치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깨진 거죠. 가격을 낮추면서 중고차 가격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가격 경쟁이 워낙 빨리 오고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이제 모터쇼에서 BYD가 내놓은 C라고 하는 모델이 BMW i7, BMW 7 시리즈급, 그다음에 그 벤츠로 치면은 이제 S 클래스 가격인데 가격이 3분의 1인 거죠. 생산 단가는 5분의 1.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전에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네. 잘못하면 테슬라와 BYD 위주의 전기차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자동차사들이 다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테슬라 벤치마킹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거에 반대로 뭐가 있냐면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또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좀 주시면 좋겠는데 네네네. 이쪽 모빌리티에 관심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금년도에는 좀 지켜보면서 기회를 좀 포착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테슬라와 BYD의 경쟁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이제 뭐 현대기아라든가 벤츠, BMW, 폭스바겐 기존 자동차사들의 경쟁 양상들 그리고 그 양상들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회사,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주가가 좌우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3사의 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 회사도 또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는 자율주행 측면에서 이제 루미나와 엔비디아, 루미나의 라이다와 엔비디아 고성능 프로세서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자율주행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스마트 리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련 업체 상장을 했고요. 네. 올해부터 이제 오토노머스 A2G라든가 이제 스트라드 비전이라든가 SOS 랩이라든가 뭐 서울 로보틱스, 카네비 모빌리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차례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1세대 업체들이 상장하는 측면을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긴 한데 이번 CES에서 보면은 뭐 에티포스라든가 혁신상 받은 기업들. 네네 뭐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뭐 신생 자율주행 업체 중에 에티포스나 VSI라든가 이제 모라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베라윤이라든가 이런 신생 업체를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또 이제 봐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 어떤 기회가 열릴까라는 주제로 자동차 시장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모빌리티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차세대 신기술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정구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과거 스탠포드 졸업식 축사에서 지금은 비록 사소해 보이는 작은 점들이지만 미래는 그 점들이 이어져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한다며 창조를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다양한 경험들이 연결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가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들의 행보와 함께 여러분들도 일상을 바꾸어갈 새로운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